안전하도록 살펴보고 신고하고. 오늘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15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발 미세먼지가 결합해 생긴 짙은 회색띠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전직 유도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코치로부터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폭로 당사자인 신유용 씨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공개 이유를 밝힙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개 구조 활동과 동시에 모금을 진행한 뒤 곧바로 안락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셋집 전입신고날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근저당을 설정해 한 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매매 사실, 근저당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가 없었어요. 현 제도의 맹점을 짚어봅니다. 법원이 지난해 세월호 희생자들에 이어 오늘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KBS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짙은 미세먼지에 포위돼 답답하고 힘겨운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2003년 이후 최악의 미세먼지로 기록됐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전면 폐쇄됐고 내일은 충청과 호남, 부산 등 전국 10개 시도로 이 조치가 확대됩니다. 먼저 이정훈 기자가 KBS 헬기를 타고 취재했습니다. 짙은 스모그를 뚫고 이룩해 맞은 서울 하늘. 온통 회색빛에 휩싸여 빌딩도 거리도 분간이 안 갑니다. 동행한 강원대 연구팀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300m 상공인데도 10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해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고도를 높여 1300m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회색 먼지층 위로 선명히 구분되는 은빛 구름이 펼쳐집니다. 역전층 안에 갇힌 오염물질이 며칠째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인 겁니다. 2층을 경계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10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기수를 남서쪽으로 돌려 도착한 서해상공. 해안선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부였습니다. 서해 상공인데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의 1.5배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띠가 북서풍을 타고 서해를 뒤덮은 겁니다. 방향을 내륙으로 돌려봤습니다. 공기 중으로 굴뚝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이 더해집니다.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밀집된 고 충남 상공에 도달하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순간적으로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중국과 국내 오염물질이 뒤섞여 더 많은 미세먼지를 만든 겁니다. 수도권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 5배에 달했고 서울은 16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 공공기관 주차장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내일 충청과 호남, 부산 등 전국 10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내일 오후부터 차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서해를 타고 넘어오고 있는 중국 쪽의 스모그 상황도 극히 좋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중국에 매우 심한 스모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중국 내륙 곳곳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2일 밤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52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촬영한 화면을 보면 마치 짙은 안개처럼 보입니다. 베이징시 환경관측센터는 베이징의 공기질이 무려 11시간 동안 최악의 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도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200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환경당국의 강력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으로 대기질이 많이 좋아졌는데 올겨울 들어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바람과 온도를 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월 10일부터 내륙 도시의 평균 풍속이 급격히 낮아졌고 지표면이 더워지는 이른바 기온 역전 현상으로 발생한 습기가 정체된 미세먼지와 결합해 2차 미세먼지를 생성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내륙 공장지대와 겨울철 석탄 난방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축적됐고 이것이 남풍을 타고 베이징까지 올라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대기오염이 진행되다가 차가운 북풍과 함께 개선되는 양상이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오늘 밤부터 차가운 북풍과 함께 내륙의 대기오염이 차차 사라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쓸려나간 오염물질 일부는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서 긴급조치로 화력발전소 발전량을 이틀째 줄였습니다. 충남의 6기를 포함해서 석탄 화력발전소 10기의 출력을 평소의 80%로 낮춘 겁니다. 그만큼 석탄 화력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단일한 오염원 가운데서 말이죠. 이건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지난해 노후 석탄발전소 5기를 넉 달 동안 가동 중단했더니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18% 이상 줄었습니다. 정부가 30년이 지난 오래된 노후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3년 전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석탄 발전소들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 발전소를 더 오래 가동하기 위해서 조 단위의 돈을 들여서 대대적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스모그 속으로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일대입니다. 2000년 전후 완공된 당진 1에서 4호기는 2030년쯤 폐쇄될 예정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통상 30년 정도로 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동서발전이 최근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설비 교체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환경 설비를 개선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사업 계획서를 입수해 따져봤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보일러와 터빈 등 성능 개선에 들어갑니다. 탈질, 탈황 등 환경 설비 개선 비용은 28% 정도에 불과합니다. 본질이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발전 공기업들이 미세먼지 대응을 핑계로 해서 자신들의 설비 개선 사업과 발전소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투자 근거로 제시한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폐쇄 시점을 애초 계획보다 10년 연장하고 현재 이용률을 유지한다는 점을 가정해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명 연장은 정부 계획과는 다른 겁니다. 문제는 폐쇄를 앞둔 다른 석탄 화력발전소들까지 환경 개선을 한다며 수조 원대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정도의 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계속해서 이 석탄 화력을 가동하고자 하는 생각은 들겠죠. 아니 성능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조금 더 가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전문가들은 설비 개선으로 인한 저감 효과보다 노후 발전소의 수명 연장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피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에 이어서 전직 유도 선수가 지도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실명 폭로했습니다.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입니다. 신 씨의 실명 폭로에도 불구하고 진실 규명과 법적 처벌은 그러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보도 뒤에 실명 폭로한 신유용 씨에게 이곳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고교 1학년 때인 2011년부터 코치 A씨의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폭로했습니다. A씨가 신 씨를 숙소로 불러 성폭행한 뒤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 둘 다 유도계에서 끝이다라며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2015년까지 20여 차례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신 씨는 밝혔습니다. 신 씨는 유도계를 떠난 뒤 지난해 3월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해 11월엔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하게 유용이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런 뭔가 주위 또래에 있는 그런 운동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원하고 하지만 사실관계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A 코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는 증언 대신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코치하고 동료분의 진술을 이분들이 안 해주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끼어들기 싫다 그런 이유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명백한 증거 확보를 위해 시한부 기소 중지 후 피해자 거주지인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수사를 촉탁한 상황입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취재를 거부했고 피의자 A코치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사건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대한유도회는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영구제명 등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네, 방금 보신 스포츠 성폭력을 실명 폭로한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이곳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려운 결심하셨습니다. 예, 실명 폭로도 어려운데 사실 이게 2011년쯤 처음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네. 지금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어떤 걸까요? 사실 11월 달에 처음 미투를 폭로를 하였을 때는 예. 주위나 언론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예. 그 이후에도 사건이 흐지부지 약간 늘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 이번 심석희 선수의 이슈 이후에 네. 제 사건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라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의 폭로가 일단 이번 결심의 첫 번째 이유가 됐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 전에 먼저 그렇게 많이 맞았다면서요? 유도 훈련을 받으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체중을 못 뺀다는 이유로 예. 체벌을 이제 운동 시간에 하겠다라고 하여서 유도 기술인 굳히기로 저를 쫄랐다가 풀어줬다가 쫄랐다가 풀어줬다가 하면서 거품까지 물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혹시 기절을 하셨나요? 네, 기절을 수차례 했습니다. 예. 그 고통이 극심하셨다는 인터뷰를 좀 봤습니다. 네, 그때 사실 기절을 하고 풀리고 또 기절을 하고 풀리고 그러다가 그 단계에서 거품까지 물게 되는 상황이 한 번 있었어가지고. 그런 물리적 폭력이 자주 있었다는 거죠? 저에게 유독 자주 있었습니다. 아, 본인에게 유독? 네. 그러다가 성폭력이 발생을 했고, 그 코치의 가해 행위가 4년 정도 걸쳐 반복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계속 피해를 당하고 고통스럽게 견디신 건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저의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저희 가족들이 저보다 더 슬퍼할 거라는 것을 알았고 저는 유독 처음 성폭행 이후에도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던 선수여서 뭔가 유도는 저의 전부였기 때문에 예. 네, 그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은 제가 유도 인생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 본인에게는 유도가 전부였는데 그 사안이 인생 전체에 걸칠 파장 때문이셨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코치와 선수 간의 구조, 관계는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일단은 뭐 단순히 사제관계라기보다는 코치님께서 뭐를 해라라고 하면 선수는 무조건적으로 일단 들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권력적 그리고 그런 위계 질서 속에서 나오는 위계 질서가 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만약에 명령을 내렸는데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처벌과 뭐 예의가 없다라는 이제 비속어들을 많이 듣게 되고 체벌을 또 당하게 되겠죠. 선수 생활하기 힘들어지나요? 선수 생활하기 소문이 많이 안 좋게 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유도 스포츠계의 말이죠. 네, 유도계에서. 그 정도로 코치나 지도자는 그 본인의 앞으로 선수 생활의 앞길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하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파문이 커져서 유도회가 지금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도회도 이 신유용 씨의 성폭력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난 4년 동안은 저의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예. 11월 달에 제가 미투를 한 이후에도 계속 몰랐다고 하는 것은 11월이라면 지난해. 네, 지난해 예. 11월에 미투를 했음에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 같고요.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가해자에 대한 뭔가 강경 대응, 예. 네, 그런 이제 뭐 영구 제명 뭐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고 하시니 예.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하셨습니다. 네. 오늘 실명 폭로한 것은 뭐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힘입어서 결심을 굳힌 건데 당시에 고소할 때는 혹시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까? 사실 고소하게 된 배경은 저는 이제 그 사건을 혼자서 묻고 있다가 대학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입학 직후에 바로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뭐 아내가 자신이 내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예. 여자와 내연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와 11년도에 성관계를 맺은 것도 알게 되었다. 자기가 50만 원을 줄 테니 그 일이 없었다고 해줘라. 라고 연락이 왔었고 그것이 그런 태도에서 너무 화가 나고 약간 파렴치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고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무마하려 해서 그게 훨씬 더 네. 분노를 일으켰다는 그리고 그 말씀이시죠? 이후에도 자꾸 이제 제가 성폭행 하셨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말을 했더니 뭐 미안하다. 너도 좋은 감정인 줄 알았다. 용서해줘라. 돈 500만 원을 줄 테니 용서해줘라 라는 문자까지도 보냈었습니다. 네. 경찰의 고소장에 쓴 내용이 오늘 좀 봤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17살의 신유형이 있을지 오늘도 얼마나 속을 끓이고 가해자가 아닌 본인을 원망하면서 잠을 설칠 피해자들이 있을지 참담한 심정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있을 다른 피해자분들에게 제가 알고 하신 있는 말씀이.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피해자는 없지만 네.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면 저는 혼자서 수년간 남을 탓하기보다는 저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들도 그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용기 내서 저희가 더 큰 목소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도 사실 힘든 과정이실 테고 또 지금 겪고 있는 내면의 고통 제가 어떻게 감히 가늠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들이 아마 지금의 신유용 씨의 폭로에 대해서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실 거고 또 도움을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범죄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적지상주의, 합숙훈련 같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호윤 기자입니다.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새 얼굴들이 합류한 청와대 2기의 첫 수석 보좌관 회의. 체육계 피해자들의 증언이 의제로 올랐습니다.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 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으로 대표되는 체육계 문화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폭력의 악순환 뒤엔 체육계 특유의 강압적 문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성적 향상을 이유로 또는 국제대회의 메달을 이유로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청와대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차관들이 참석한 1차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두 개 대책으로 풀릴 문제가 아닌 만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유사 사건 발굴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신들이 겪은 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리는 게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동물을 구조한 뒤 일부를 안락사시키고 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 구조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이유가 모금을 위해서였다는 의혹과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 백사마을에서 있었던 개 구조 활동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강아지 등 17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케어는 모금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만 8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된 개들은 곧바로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대표가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 치료비와 입원비가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곤 백사마을에서 구조한 어미와 새끼 빼고 나머지는 보내자, 즉 안락사시키는 게 낫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2015년 100여 마리의 동물을 구조했던 케어는 지난해에는 380여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이런 활발한 구조 활동으로 2017년에만 후원금 등으로 19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내부 제보자들은 박 대표가 케어의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후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 하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정황이 있어가지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박 대표는 지난 2011년 주인에게 돈을 받고 위탁보호하던 강아지도 안락사시켜 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혹 속에 박 대표는 오늘 예정된 직원들과의 대화를 취소했습니다. 원래 몇 시 오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취소됐어. 케어 측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와 서울 광화문 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KT 인재경영실과 인력개발원 등 그룹 인사 담당 부서에서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KT 관계자들을 소환해 김 전 원내대표의 딸 채용 과정 등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제도의 허점으로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날리게 된 부부의 사연입니다. 전세로 집을 얻어 이사하고 바로 그날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전입신고한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근저당 효력은 바로 즉시, 전입신고 효력은 그 다음날 생기게 된 제도 때문입니다. 시청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 코너 못 참겠다에서 남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근저당하고 같은 날인데 전입신고는 다음 날부터 된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저희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죠. 보통 시민들이 그거 알던 사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장준수 씨 가족은 3년여 전 경기도 안산의 한 다가구 주택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이사한 날은 금요일, 끝내고 나니 동사무소가 문을 닫아 전입신고는 월요일에 했습니다. 이사 당일날은 이사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사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리고 2달 뒤에야 집주인이 바뀐 걸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이게 현관에다 뭘 붙여놨어요.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안내장을 보고 저희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세살이 1년 뒤 황당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집을 가압류한다는 겁니다. 급기야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장 씨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매를 뭐 이렇게 중개하시는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알고 보니 장 씨가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곧바로 집을 담보로 3억 원 가까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의 효력은 이튿날 0시부터 발생하는 반면 근저당은 설정 즉시 발생해 장 씨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게 된 겁니다. 임대차고 보상적 1항에 전입과 점유를 갖췄을 때 그 2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대출로 인해서 근저당이 설정된다는 얘기만 해줬어도 그날 전입신고하죠. 장 씨는 사기를 당했다며 전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고소했습니다. 검찰도 전세 계약을 하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고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이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이분들 입주하고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안 해주신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줄 알았던 장 씨는 억울할 뿐입니다. 컴퓨터 시대고 근데 바로바로 하면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왜 하루가 늦게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장 씨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전입신고하고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건데 전 재산이니까. 권리 변동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민들은 어디 가서 어떤 하소연을 합니까? 어디다. 못 참겠다 남승우입니다. 충남 천안 도심의 한 호텔에서 큰 불이 나며 오후부터 시작된 진화 작업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숙객을 대피시키던 직원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수복 기자, 지금은 어떤가요? 네, 현재 불은 잡혔지만 건물 지하에서 계속해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에는 아직도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숨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하 5층, 지상 21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5시쯤인데요. 건물 지하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나자 호텔 관계자들은 곧바로 투숙객들을 대피시켰지만 고층에 있던 2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숙객 중 1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기를 흡입한 사람들 중에는 소방대원 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하 1층에 있었던 호텔 시설관리 담당 직원이 조금 전인 밤 8시 3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에서 사고 수습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날 당시 호텔엔 투숙객 20여 명과 호텔 직원 4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안전 여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는 화재 진화 작업을 위해 인근 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시민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말고 우회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 호텔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교육부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김상돈 의왕시장과 육성재, 윤두준 씨 등 연예인 7명의 대학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동신대학교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관련 교원을 징계하도록 조치하고 학교 측에는 기관 경고했습니다. 또 300여 명을 부정 입학시킨 부산 경상대에 대해서는 총장을 파면하고 교직원 20여 명을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세월호 생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했는데 이게 생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이 퇴선 안내 없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점, 국가가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과다 홍보해 정신적인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국가가 생존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였습니다. 청해진 해운도 출항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고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존자 가족들은 해경의 국가 책임을 국한한 점은 아쉬워하면서도 사고 예방 관련 내용이 판결에 적시된 점은 환영했습니다.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에 대한 구조방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문이 적시가 돼서 좀 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나지 않는 그런 어떤 안전사회에 대한 부분에 한 걸음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이번 소송에 참가한 생존자와 가족은 76명입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가 16명, 일반인 생존자가 3명입니다. 생존자 본인에게는 배상액 8천만 원이 인정됐고 가족에게는 200만 원에서 3,200만 원이 각각 인정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5.18 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넉 달 만에 5.18 진상규명위원 3명을 추천했는데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론됐던 극우 인사들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추천 인물들도 진상규명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5.18 관련 단체나 다른 정당들도 부정적인 반응인데 관련 내용 최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18 단체들이 항의 방문을 하기로 한 날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명단을 내놓았습니다. 권태호 전 육군 중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입니다. 진상규명과 또 국민통합에 적절한 인사를 이번에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지각 추천, 극우 인사 지만원 씨 등의 이름은 빠졌지만 논란이 여전합니다. 먼저 이동욱 전 기자는 다른 매체들의 5.18 관련 기사들을 놓고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결과라고 하는 등 과거 월간조선 기사로 5.18 단체들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았습니다. 소수 선동가에 의해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이게 광주사태의 실제 본질입니다. 차기환 변호사 역시 전 정권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베의 글을 퍼나르는 등 극우적 활동을 한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부적절한 추천이란 입장이고 5.18 단체는 추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정당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해방을 놓을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5.18 유족 가운데 일부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관련 입장을 직접 듣겠다며 한때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늑장 추천에다 위원들의 자격 논란도 더해지면서 5.18 조사위원회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가 동아시아 지역 핵 보유 선언국에 북한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일 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의 3대 핵 보유 선언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주일 미군은 이 자료에서 4,000기 이상의 핵무기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고 중국은 200기 이상, 북한은 15기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외교적 협의를 하자며 30일 안에 답변을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시한까지 제시하며 협의를 빨리 하자는 건데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일 철죽음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외교협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양측의 분쟁이 명확하니 분쟁 해결 절차를 밟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한 달 안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해서 빨리 일단 협상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게 멈출 수가 있다, 이런 속셈이죠. 그런데 외교적 협의와 관련된 청구권 협정 3조 1항엔 답변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가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시한을 정해 답을 달라는 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위안부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같이 다루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는지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외교 협의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묻지 않은 채로 봉합을 한 상태에서 돈만 오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에 대한 반인륜적 전쟁 범죄 행위가 국가 간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국이었던 독일은 정부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해 강제노동 피해자 166만 명에게 개별 배상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은 무슨 소식인가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황교안의 답이라는 말로 한번 설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게 책 제목이죠. 황 전 총리가 쓴. 그렇습니다. 황 전 총리가 청년과의 대화를 주제로 쓴 책인데요. 황 전 총리의 행보를 자신이 쓴 책의 제목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황 전 총리가 먼저 내놓은 첫 번째 답, 정치 입문이라고 잡아봤는데요. 황 전 총리는 내일 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입당 의사를 밝힌 어제 페이스북 내용도 먼저 보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다란 말로 시작을 하고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서 움직이라는 그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직 입당을 하지 않았는데 당원 동지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대권 언급도 있지만 굳이 부인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굳이 부인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권 이후에 대권 생각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 전 총리의 두 번째 답을 당권, 대권 이렇게 한번 잡아봤거든요. 예. 본인은 지금 뚜렷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선은 아직 멀었고 다음 달 당장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한국당 담당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당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황 전 총리는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본인은 성향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친박 쪽에서 당대표를 준비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지지라는 겁니다. 친박 쪽에서는 그러면 지금 명쾌하게 환영한다 이런 답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네, 굳이 친박 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로 심재철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 몰락에 책임이 크다. 그리고 모두 적폐로 몰리는데 저항이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친박 쪽과 황 전 총리를 동시에 겨냥을 했고요. 그 친박계 중진으로 알려진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리미질을 잘 했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뭔가 사전에 조율이 잘 안 됐었다. 이런 부분을 시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도로 친박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가장 경계하는데 이 부분도 어찌 부인할 수가 없어서 좀 딜레마를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이번에도 사진 한 장 보시겠는데요. 테이저건입니다. 예. 어제 서울 도심에 있었던 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사건은 두 사람이 같이 절도를 했는데 한 사람은 경찰에 잡혀서 수사를 협조를 했고 자백을 했고 또 한 사람은 그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게 실검 상위권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경찰의 부실 대처 논란이 문제인데요. 이 테이저건 같은 경우에가 쐈는데 이 피해자가 도주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날 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테이저건은 전극침 2개를 동시에 맞아야 되는데 이 경찰이 밝힌 입장은 한 발을 쐈는데 한 개는 몸에 정확히 맞았고 한 개는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빠져버렸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총과 비슷해 보이는데 쐈는데 피해버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일단 테이저건의 성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민감로 경찰청장이 정확히 발사가 안 된다. 비싸서 훈련도 잘 못한다. 이러면서 한국형 테이저건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형 테이저건은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여름에 개발이 끝났어야 하는데 아직은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정확하지 않다, 비싸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정윤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병원 치료를 지원해주는 보험 상품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직접 칼을 대지 않고 레이저나 고주파 등을 이용한 수술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의료기술을 이용한 수술은 수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무섭 씨는 지난해 5월 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열로 종양을 태워 없애는 고주파 열 치료술을 받았습니다. 절제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재발 가능성도 낮다는 의사의 권유 때문입니다. 외과적으로 상처는 안 남을 거고 짧게 이렇게 들어가서 태우는 거기 때문에 태우는 그 순간에 살짝 아플 수 있다. 되게 빨리 끝났어요, 수술은. 이후 병원에서 수술 확인서를 받아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4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보험약관상 수술은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고 돼 있어 임 씨가 받은 고주파 열 치료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임 씨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곧바로 수술보험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정리돼가지고 내면은 보험회사도 수술하기 편한데 현재 안 되다 보니까 소송을 하든 아니면은 법률조정을 정식적으로 상정해서 판단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절제술이 아닌 수술법들이 도입되면서 관련 소송과 민원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주는 대로 받고 지나가기 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뭐 싸워 나가야 된다고 그럴까? 저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되게 그걸 받아들여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지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금감원은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구두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앞서 보셨듯 금감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 권고하고 있다지만 벌써 1년이 넘어가도록 보험사들의 변화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다 이 금감원조차도 미온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료기술은 빠르게 발달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규정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에 대해 수술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나선 건 2017년 10월부터입니다. 마찰열로 종양세포를 없애는 치료법도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대법원 최종 판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괄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금감원은 뒤늦게 행정지도 등을 포함한 추가 조치 검토에 들어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뒤에 의료기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다 반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개별 사안으로 봐가지고 분쟁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 문제는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경우 새 의료기술을 둘러싼 보험금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화염상 모반증과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레이저 수술 등도 수년에 걸친 분쟁 끝에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엔 생식기 질환에 대한 신의료기술인 자궁선 근증 감축술 등을 놓고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적으로 바뀌었고 단축이 됐어요. 그렇게 변화한 것을 근데 결국은 인체의 특정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분쟁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 현장에 쓰이고 있는 처치나 시술은 최소 300개에 이릅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3대 분야 26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1운동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